방제는 뭐냐? 문재인이 공약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방송을 접을게요. 문재인이 공약을 했어요. 온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런데 어제 광주에서 온 국민을 울린 거죠. 이게 지금 어제 그 기념식장에서 기념사를, 그러니까 이 좀 정치를 알만한 사람들은 기념사를 듣고 울었어. 기념사를 들으면서 울컥하면서 울은 거야. 근데 기념사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도 김소영 씨 5월 18일 날 태어나서 3일 만에 아버지를 잃었던 그 김소영 씨를 안아주는 장면에서 그 기념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울린 거야. 그래갖고 그 광주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남자들까지 울었대요. 남자들까지 다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울었냐? 본 사람들은 다 울었어. 그래갖고 심지어 그 기념식을 재방송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기념식을 재방송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 죄다 울고. 이거는 명백한 공약 파기예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해놓고 국민을 펑펑 울린 죄. 이거는 명백한 공약을 파기한 거라고 명진 스님도 인정하셨어요. 예. 문재인의 공약 파기 분노한다. 한마디로 쓸데없이 공약을 파기해서 온 국민을 울려서 공약을 파기한 죄. 심각하죠. 그 다음에 또 있어.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한 죄. 군부대에 기습 방문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애들은 애들끼리 쉬고 있었대. 족구하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쉬고 있었대. 근데 문재인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군부대 애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환호를 했대. 군부대에서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래요. 왜냐? 대통령이 오면 그 전에 한 2주 전부터 가로수를 줄 세워. 가로수가 자라면서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잖아. 가로수를 각 잡아서 줄을 세우고, 그리고 혹시 헬기 타고 올까봐 천장에 왁스 칠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물걸레로 닦는데, 아스팔트 길을 물걸레로 닦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도열하고 있다가 딱 대통령이 오는 건데, 애들 담배 피고 놀고 있다가, 그러니까는 도열하고 있으니 차력 격려만 하지, 어디 환호를 하겠어. 근데 애들이 환호를 했다는 거야. 그들만 그 한 번으로 환호에 끝난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고 나오니까 이번엔 더 많은 군인 애들이 모여갖고 또 환호를 했대. 더 크게. 그러자 웬 여군이 수줍게 다가와서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또 사인을 해줬다는 거야.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군 부대를 이 팬심을 악용해서 팬클럽화 시킴으로써, 이 박정희 이후로 이런 이 음모는 처음 봤어요. 이거 아주 위험한 행동이야. 이 군부대를 팬클럽화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어낸다는 어떤 이런 작전을 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이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한 사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문재인의 잘못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문재인이 3번 저의 방송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로 고소할 생각이에요. 예, 김희수 재판관은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설명할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내가 이제 자유공원을 갔는데, 오늘 아침에 그 자유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막 방송 한참 시작했는데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으로 던진 거야. 그리고 내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방송을 제대로 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송정역에서 탁 인사를 했는데 김희수를 헌법재판관으로 또 던졌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탄핵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박근혜의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기록이 박근혜 탄핵 사유가 안 됐어.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가 이 세월호 문제에 무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김희수 재판관이 그게 아니다. 박근혜는 그때 마땅히
마땅히 국민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 건 중죄다라고 보충 의견을 냈던 사람이 김희수예요. 예. 그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지금 없잖아. 헌재 소장이 지금까지 공석이었어. 그 사람을 지금 헌재 소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가 5년인데 이 헌법재판관 재판관의 임기를, 그래서 이 사람의 임기를, 헌재 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니까 5년으로 할 거냐라 그랬더니 문재인이 아니라 그랬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자녀 임기로 한다. 그러면 내년 9월까지만 헌재 소장이 되는 거야. 6년.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이 사람의 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대요. 근데 이 지금 임명을 하면서 이 사람의 자녀 임기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이걸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야. 헌재 소장의 임기는 몇 년이다. 근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몇 년이다. 두 가지가 다른 법이잖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 소장이 되는 건데 헌재 소장의 임기는 몇 년이다라고 정해진 것과 이 재판관의 이 남은 임기, 요게 지금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 사람의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헌법재판관인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면 이 남은 임기를 원래 헌재 소장의 임기로 갈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라는 거. 그게 이제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낮에 내 방송을 방해한 그 업무 방해죄. 저녁 때 내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못해서 제대로, 그래서 내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8시에 방송을 정리하려고 열었는데 박원순을 아세안 특사로 던졌어. 박원순을 아세안 특사로 던졌어. 그래서 또 방송을 방해했어. 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자들을 지금 뺑뺑이 돌리는 것 같아. 기자들을 지금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자들이 무슨 죄냐고. 하루에 폭탄을 3개를 맞으면, 아니 그럼 아예 아침에 다 해버리든가. 그걸 왜 중간중간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당황을 시키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조선일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문재인 지지자가 한경호 깐 거 있지.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경호 깐 거. 그거를 지금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 한경호를 깐 문재인 지지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문제를 삼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CBS에서도 이게 다뤄졌어. 조선일보만 다룬 게 아니라, CBS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어. 그런데 근거가 뭐냐 하면, 한결의 경향 오마이라는 진보 언론에 대한 공격,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문재인의 책 운명이야. 문재인의 책 운명에 진보 세력까지도 문재인에게 등 돌렸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경호를 공격하는 것의 뿌리를 문재인으로,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의 지시로 진보 언론을 지지자가 공격하는 것처럼 주간조선 썼어. 그리고 CBS에서는 노무현의 죽음과 진보 언론의 문제, 이걸 다뤘어. 그래서 노무현을 진보 언론이 죽였다. 요 논리에 한 발 딱 얹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또라이 문재인 지지자들은 지금 한경호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그지? 지금 이 모자란 문재인 지지자들이 계속 한경호 공격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분리해 보니까 한경호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조기숙이라는 여자야. 자, 문재인의 운명은요, 문재인의 운명에서는 진보 언론이라고 특정해서 비난하지 않았어.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했어. 문재인의 운명은
진보 세력에 마저도 등을 돌렸다라고 얘기해.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 지지자들이 민주노총이니 전교조니를 막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귀족 노조라고 비판하는 바람에 진보 세력이 등을 돌린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좌우와 싸워야 됐다. 요 부분을 쓴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진보 언론 공격에 근거로 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실은 진보 언론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 게 조기숙이라는 여자야. 그 여자가 한경호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어. 한결의 경향, 오마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진보 언론의 뭐 적폐다. 이런 식으로 이 논리를 폈더만. 그러니까 진보 세력의 조중동이다.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를 듣는 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계속 한경호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진보 언론을 공격하면 어떻게 된다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진보 언론을 공격하면 문재인이라는 인권 변호사 지지자들이 한국의 진보 언론을 공격했다. 이거 주간조선에서 이거 문제로 삼고 돌아가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채널A, TV조선 계속 써댄다라면 이거 나중에 문재인한테는 치명상을 입히는 거야. 내가 그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그 젠틀제인에서도 그 한경호를 까는 분야가 주류였대. 근데 요 며칠 전에 갑자기 자성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젠틀제인의 대표가 카페지기가 그 한경호를 비판하면 제재를 가하겠다 공직을 올렸대요. 그러자 요 한경호 까기를 주도했던 그 팟캐스트 듣는 애들이 그 젠틀제인의 대표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래.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조선일보에서 요거를 이슈화하는 거,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이미 문제를 삼았어. 알죠?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또 여러 신문이 그리고 CBS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CBS는 진보 세력이 노무현을 버렸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그 훅뉴스에서 다뤘더만. 내가 그랬잖아. 지금 쟤네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다? 맨 처음에 누구와 갈라친다. 기억해봐. 내가 뭐라 했어? 가장 초기에 누구랑 문재인을 갈라친다? 진보 세력과 문재인을 갈라친다 그랬죠. 논두렁에 시계 버렸다고 보도한 건 진보 언론이 아니라 조선일보라고 몇 번을 말해. 이 낯선 이 아이디들이 한경호 얘기 나오면 굉장히 집중해서 온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처음 본 아이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쟤네들이 지금 1년 안에 문재인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진보 세력하고 갈라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진보 세력하고 문재인을 등 돌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그 정의당 그리고 호남 여기를 공략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제일 먼저 대권 도전 표시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그러니까 누구죠? 박지원이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호남 정서가 너무 무서워진 거야. 그래서 지금 박지원은 꼬리 딱 내렸어. 꼬리 딱 내리고 안철수도 지금 눈치를 딱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난 눈치가 없었고 보지도 않지만. 근데 호남에 지금 안철수 지지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 외부 유입 인사들이나 관공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 지식인들, 뭐 교장 교감, 그 다음에 뭐 무슨 그 관공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있어. 걔네들을 딛고 지금 다시 일어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구민주당 세력도 있겠죠. 구민주당 세력도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포기하지 않은 거야. 포기하지 않고 이 새로운 합당을 통해서 제2당의 위치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당과 국민의당을 합쳐서 뭔가 세력을 확대해 가려고 그런 지금 작업질을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제일 먼저 공략하는 건 호남이죠. 그죠? 그게 지금 얘네들의 그 수로 보여. 그래서 내가 볼 땐 문재인이
심상정을 부른 거야. 내가 볼 땐 문재인이 그래서 심상정네 정의당의 원내대표 노회찬을 그 5개 정당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 부른 거야. 내가 또 하나의 소설을 쓰자면 문재인 측에서 내 방송을 보나 봐. 내가 왜냐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계속 내 방송과 무관하게 뻘짓을 계속해.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문재인 측에서 바로 조치가 나와. 내가 틀림없이 뭐라냐면 제일 먼저 갈라치는 게 진보 세력일 거다. 근데 지금 정의당을 불러갖고 원내대표 모임을 했잖아. 이게 뭐냐? 그러면 정의당 지지 세력이 지금 10%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을 안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40%에 정의당 10%, 50%를 안고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수십 판의 장기판을 동시에 두고 있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바둑을 동시에 두고 있는데 이 지지자들은 바둑을 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문재인과 노무현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노무현은 바둑을 두던 사람이고 문재인은 장기를 두는 사람이다.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은 장기를 두는 사람이고 문재인은 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그런데 노무현 지지자들이 바둑을 두는 문재인더러 장기판에 와서 두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기억나지? 그런데 지금 누가 노무현은 장기를 두는 사람이고 문재인은 바둑을 두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은 선명했어.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다 보이는 수를 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노무현 지지자들이 옆에서 막 시끄럽게 훈수를 둘 수 있었던 거야. 왜냐면 지금 장기판을 읽고 어디로 가라 이래라 이렇게 분위기를 동참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야. 이 바둑을 두는 거는요, 그 수를 읽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 한 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런 문재인더러 장기를 두라니 안 맞았던 거지.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한경호 까고 진보 세력 비하하는 얘네들은 장기판 언저리에 있었던 애들 같아.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수를 못 읽으면서 문재인은 지금 진보 세력을 안고 가려는 수를 두고 있거든요. 정의당을 불러서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건 진보 세력을 안고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경호를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진보 세력을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까대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을 고립시키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얘네들이 문재인 지지자일까? 얘네들이 문재인 지지자일까? 확실한 건 얘네들의 지금 한경호 공격이 지금도 아까도 와서 쓰잖아. 진보 언론이 노무현이 논두렁에 시계 버렸다라고 썼다. 나는 이 비겁한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라고 봐. 왜냐하면 실제로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기사한 거 조선일보예요. 예.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고 그걸 검찰에서 빨대를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진보 언론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검찰이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안 쓰겠어. 그러면 진보 언론은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 인정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건데, 지금 원래 거짓말한 조선일보는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한경호만 까.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먼저 저지른 게 조선일보인데 차라리 조중동이 낫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한경호만 까.
이거 나는 진짜 이상한 애들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 한경호를 막 까대던 애들이 이번에 SBS에서 또 사고 쳤잖아. 또 그래픽으로. 일베에서 조작한 그 노무현 비하 이미지를 또 뉴스 기사에 내보냈어. 그런데 얘는 안 깐다며. 한경호를 까내는 애들이 지금 조중동이 차라리 낫다 이랬던, 그러니까 같은 팀이야. 손석희 뉴스 보지 말고 SBS 보자. 걔네들이 지금 조중동이 낫다, 한경호 까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SBS의 이미지, 노무현 비하 이미지는 문제로 안 삼는 거야.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쓴 내용은 안 까. 자, 한경호하고 자기네들이 한경호 깐 걸 주간조선이 비난 글을 썼어. 그러면 주간조선을 깔아가야 되는 거 아니니? 상식적으로. 지금 한경호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경호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주간조선에서 썼어. 그러면 가서 조선일보를 쳐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안 쳐. 아무 반응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한경호 까는 애들이 나는 그 조중동 세력이라고 봐. 조중동 종편 세력이 조기숙의 말을 이용해서, 그리고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그랬잖아. 이미 팟캐스트를 쟤네들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트위터, 팟캐스트, 그게 쟤네들의 작업장이야. 내가 볼 때는 트위터, 페북, 이 유튜브, 그 다음에 팟캐스트, 여기가 쟤네들 작업장이야. 그래서 그걸로 막 여론을 만들어서 그게 옳다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팟캐스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 내 방송과 팟캐스트의 차이가 있다. 팟캐스트들은 후기를 다 읽어. 팟캐스트 진행자들은 후기를 다 읽어. 왜냐? 그 후기가 소통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방송에 대한 평이 후기이기 때문에 후기를 다 읽어. 근데 나는 팟캐스트 후기 안 읽어. 왜? 내 방송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지금 이 생방송 채팅창에서 볼 수 있거든. 그게 난 안 봐. 그러니까 팟캐스트의 그 여론에 나는 개무시하고 내 길을 간 거야. 근데 지금 팟캐스트 애들은 왜 그 잘못된 여론에 휘둘렸냐 하면, 좋아요 누르고 막 칭찬해준 애들, 걔네들이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떠들어대면 그게 여론인 줄 안다니까? 게시판 장악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게시판 시대에 2004년부터 그 게시판 문화가 발달됐던 그 시대에 내가 게시판 지기 해봐서 알아. 게시판에서 여론 만드는 거 쉬워요. 한 사이트, 작은 사이트는 7명이면 충분해. 포털 50명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팟캐스트에서 한 팟캐스트당 7명씩만 달라붙어 있으면 거기서 팟캐스트 여론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들이 그 2015년부터 좀 약간 이상하게 엇나가기 시작했어. 2014년에 세월호 때까진 괜찮았어요. 세월호 때까진 괜찮았고, 그 메르스 때까지도 한두 개는 괜찮았어. 근데 15년 가을부터 확실히 맛이 갔어. 15년 가을부터 확실히 맛이 갔어요. 그래서 그 문성근 정청래 쪽에서 그 이 팟캐스트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데로만 치우쳐. 그래서 그 팟캐스트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수개표 아니야. 그지? 김어준을 까고 있냐, 이거 실화냐. 네. 그래서 지금 이 팟캐스트들이 개표 부정에 매여 있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고의 침몰설. 그죠? 지금 팟캐스트들이 15년부터 빠진 게 뭐냐면 고의 침몰설. 그리고 개표 부정. 여기에 집중했어. 그 다음에 이 작년 총선 전에 더민주 낙선운동. 정청래 공천 안 줬다고. 그지? 그리고 정의당 띄우기. 그랬잖아. 지난 총선 때 작년에.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별 얘기가 없었거든? 이번 대선에서는. 대신에 그 팟캐스트들에서 지금 대선 기간 내내 한경을 깠다며.
추미애가 박지원을 죽였는데 뭘 잘못했다고. 추미애가 박지원을 언제 죽였지? 노무현 탄핵한다. 추미애가 박지원을 언제 죽였어? 무슨 소리지? 그쵸. 추미애가 저기 영수회담 제안하고 지랄해가지고 탄핵 엎을 뻔했지. 자, 그래서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를 까는 건, 내가 볼 때는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언론을 죽이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겨레 경향 오마이의 기자들 중에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기자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 이제 한겨레 경향에서 한겨레 경향 오마이에 지금 이제 40대 이상의 기자들, 한겨레 경향 오마이에서 40대 이상의 기자들은 사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45세 정도까지 45세 이상의 기자들은 민주화 운동 세력이야. 근데 45세 밑에 있는 기자들은 민주화 운동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겨레 경향 오마이에서 개념 없는 기사들이 있어. 솔직히 있어. 그리고 그 지난 10년 동안 언론의 이 암흑기였잖아. 그때 이 언론사에 들어간 애들은 사실 언론다운 언론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 왜냐하면 45세 이상의 그 언론인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막 진취적인 기사를 못 썼어요.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미디어 오늘도 보니까 미디어 오늘도 한 45세 이상의 기자들, 그러니까 40세? 40세 이상의 기자들과 40세 이하의 기자들의 논조가 다르더라고. 그리고 이 오마이나 한겨레 경향에도 젊은 기자들하고 좀 나이 든 기자들이 논조가 다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소위 한겨레 경향 오마이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아마 30대일 거야. 그죠? 그러면 이 30대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소위 뉴라이트 세대야. 지금 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의 주축이 아마 3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영향을 받은 게 뉴라이트 사상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나 소위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을 되게 깔보면서 성장했어. 40대 이상의 40대 이상의 민주화 운동 세력을 굉장히 386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기사 쓸 때는 그 386을 좋게 안 썼어요. 386을 되게 비하하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을 고리타분하다.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보는 애들이 그 30대 후반이었거든. 그 30대 후반이 지금 한겨레 경향 오마이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왜냐면 이 30대 후반이야. 그러면 김대중이 언제야? 지금부터 20년 전이잖아. 그럼 이 친구들은 10대야. 10대 이미 김대중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열망이 없는 세대야.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열망이 없는 세대이고 도리어 김대중 때 소위 IMF 시대 그때 가정이 파괴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이 대학 공부를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노무현 때 신자유주의가 되는 걸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그래서 비정규직이 만들어지는 걸 봤던 세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을 모르는 거야. 김대중 이전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30대 후반의 이 기자들이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 실망한 세대야. 마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취직하기 어려워졌고 세상은 피폐해졌고 일자리는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과 이명박 박근혜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30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30대 중반에서, 그러니까 45세에서 35세 이 나이대가 딱 그 나이예요. 그러다가 또 그 지금의 30대 초반 있죠. 20대에서 30대 초반 또 다른 분위기가 됐어. 왜 달랐냐면 노무현 때 경제가 회복이 된 거야. 노무현 때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그 청소년기가 조금 더 나아졌지. 응. 근데 이제 무한 경쟁 때문에, 무한 경쟁 따라서 좀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광우병 문제가 일어나잖아. 지금의 그 뭐라 그러지? 20대에서 30대 초반이 광우병 주축 세력이야. 응. 지금부터 딱 9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광우병 투쟁에 나왔던 세대가 그 세대야. 그래서 그 친구들의 분위기는 좀 다른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한경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내가 계속 수상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썼던 기사를 가지고 나한테 반박하는 글들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자들 인터뷰를 해보면서 느낀 거야. 나한테 기자들이 많이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자들의 나이대를 보니까 이 친구들이 30대 초반의 느낌하고 30대 후반의 느낌이 다르더라고. 30대 후반은 굉장히 시니컬해. 되게 암울하게 바라봐.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감이 없었어. 실제로 30대 후반의 이 기자들은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컸어. 왜 그랬냐면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겪어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랑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철수를 막연히 지지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은 45세에서 35세 요 기자들은 실제로 우리 세대처럼 사회과학을 읽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35세에서 45세 요 친구들은 우리처럼 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세계관을 정립하고 세상을 보지 않고, 이 친구들은 그 뭐라 그러나 신세대란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이야. 신세대란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그래서 뭔가 약간 그 다른 대우를 받았어.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뭐 X세대, 신세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되게 그 이전 세대와 다르다라는 말로 그 이전 세대를 비웃으면서 성장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지금의 40대, 45세부터 55세까지가 소위 이번에 문재인을 적극 지지한 세력이라고 난 보거든? 지금 45세에서 55세가 문재인을 적극 지지한 세대라고 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 세대야. 민주화 운동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20대에서 30대 초반,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런데 35세에서 45세까지가 시니컬하게 바라본 거야. 근데 이제 찍어야 되니까 찍긴 찍지만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름 있었던 세대다. 어때요? 지금 제가 그 세대에 대해서 구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에 대한 분석들은 했는데 세대에 대한 분석을 안 했잖아. 그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가 맞아요? 30대 후반, 35세에서 45세. 내가 맞는 것 같아? 그게 한경호 논란의 난 핵심이라고 봐. 지금 한경호 논란의 핵심은 그거야. 결국 그 IMF 시대의 청소년기와 대학 생활을 보내야 됐던,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 개고생의 길이 열렸던 그들이 지금 문재인에 대한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던 세대다 라고 나는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데, 나는 이렇게 봐. 그 세대의 그 시니컬함, 그 세대가 우리 세대를 무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봐. 우리 세대가 사실은 이 45세 이상이 학생운동을 말아먹었잖아. 45세에서 55세, 특히 이 한총련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난 반성해야 된다고 봐.
내가 틀림없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청년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한 청년 강연 그렇게 만들면 학생운동 망한다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그들은 무시했고 아주 그 극좌적인 성격의 마치 북한 내 공산당 강령 같은 한 청년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서 학생운동의 모든 재원이 치명상을 입어. 그리고 나서 후세대를 키워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도 없이 그 시련기를 견뎠어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35세에서 45세는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들이야. 예. 이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 그 사람들이다. 예. 임종석이 한 청년 만든 거 아니야. 예. 임종석이 한 청년 만든 거 아니야. 임종석 밑에 세대가 만들었어. 예. 임종석 세대가 만든 게 아니라 임종석 밑에 세대가 만들었어. 그렇게 무리하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의 이 한경우에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의 그 시니컬함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들을 우리 45세에서 50세가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고 우리가 그 학생운동이 막 발달했을 때 대학들을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대학생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어. 그리고 학생운동을 말아먹었고 학생운동이 끝나도록 냅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의 그 시대 때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젊은 세대의 고민과 갈등에 적절한 조언도 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나이를 먹어서 30대 후반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한경우에서도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니컬하고 이 45세 이상의 세대를 비웃으면서 그들은 사실 혼자 살아남은 세대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짓밟고 니네들이 감히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건 나는 좀 비겁하다고 봐요. 내가 한경호에 대해서 막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한경호의 혜택을 본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선배 세대가 한경호를 만들어가는 과정 한결의 경향 오마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 언론으로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근데 그 한결의 경향 오마이에 우리 세대 다음 기수들이 들어와갖고 그들이 지금 어떤 중간자적인 약간 회색분자적인 기사를 쓰고 있어. 그래서 조중동스러운 기사도 있고 조중동스러운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시대상이라고 바라봐. 다른 말로 한결의 경향 오마이의 고나이 때 기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들이 살아냈던 그 가슴 아픈 시절 그게 우리 세대의 무능과 무지와 과오의 결과물이었고 그게 진짜 미안하지만 당신들의 생각이 난 옳은 건 아니라고 봐. 그 뉴라이트라는 거 그건 분명히 사기였어. 부패한 보수가 아닌 새로운 보수. 그게 안철수에 대한 기대의 바탕이잖아. 안철수에 대한 기대의 바탕이 뭐냐면 부패한 보수가 아닌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칭 좌파야. 요 세대는요 다 지네가 좌파라고 얘기해. 되게 당당하게.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좌파스럽지 않아. 굉장히 뉴라이트의 의식에 빠져 있으면서 스스로를 좌파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나는 이 시대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그 시대를 비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다만 비난은 할 수는 없지만 당신들이 옳지는 않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철학이라는 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계관이 확정되지 않았어. 왜냐면 그 시대가 소위 우리 세대까지만 내가 마지막이야. 사회주의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마지막 세대. 근데 나는 그 사회주의가 답이냐? 라는 문제를 던졌던 세대. 어쩌면 나 같은 성격이 자생적 뉴라이트적 성격이 있는지도 몰라. 사회주의가 답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들도 그런데 얘네들은 또 겉멋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막스를 얘기하고 막 그래. 당황스러워?
막시즘을 얘기하면서 그 소위 그 80년대 학번의 주사파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막시즘도 사실은 실패한 이론이라고 봐. 만약에 막시즘이 성공했다면 영국이 그 공산주의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막시즘이 통했던 나라는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동독이었잖아. 셋 다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나는 막시즘이 실패한 이론이라는 거야. 막시즘이 성공했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공산화 됐어야 돼. 안 됐잖아요? 그게 뭐냐? 막시즘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게 실패한 이론이다라고 난 봐. 물론 그 이 북한의 김일성주의도 백성이 가난하잖아. 국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한 이론이야. 온 세계에서 지금 비난을 받으면서 그들의 자구적인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옳지 않은 거야. 그 나는 사회주의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야 된다.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서 요 제3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생산은 자본주의식으로 자유경쟁으로 생산을 하고 그걸 분배할 때는 보다 더 강력한 국가 공권력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분배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옳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어온 시대적인 한계들 386의 그 성공과 실패 그리고 당신들의 고통과 살아남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만들어간 그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역사에 녹아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면 서로에 대한 상처를 좀 보듬고 우리가 사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